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민사특별법인데요. 한두 가지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안내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민사특별법은 총 출제 비중이 6문제예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6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 올해 시험이 조금 무난했다. 올해 시험이 좀 쉬웠다. 어디 갖고 얘기하는 거냐? 여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법은 법이 5개예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등에 대한 법률, 줄여서 그냥 가담법이라고 해요. 가담법. 이게 한 법이에요, 이게 가담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집합법이라고 불러요. 집합법. 아파트 연립 빌라 같은 집합법. 이 집합건물법은 굉장히 법조문이 많아요. 그래서 뭐 주택관리사 이런 거,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집합건물법이랑 공동주택관리령,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명의시설 금지한다는 실명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줄여서 그냥 실명법. 이게 한 법이에요, 지금 이게 한 법.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올해 여기는 뭐 2문제 나왔지만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보통은 2문제.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시험을 떠나서도 우리가 중개업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중개업을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파트야. 이런 데는 그래도 흥미가 있는데, 이 듣는이 처음 듣는 법이에요. 한 번에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 한 문제 때문에 한 법을 자세히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라는 게 법조문도 풀어야 되고, 거기 관련된 판례도 봐야 되고, 쭉 봐야 되는데, 한 법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자세히 강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런 특별법들은요, 논리가 없어요, 논리.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하면 2가 되는 거죠. 착착착, 요거 이해가 잘 되네. 이런 게 없어. 논리가 없어, 논리가. 왜 논리가 없냐? 그냥 국가가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이에요. 논리를 따지지 않고 왜란 이유를 붙이지 말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무적이면서 절차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인 그런 목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암기란 말이야, 암기. 거의 암기라다시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내가 그랬죠. 어려우면 여기가 어렵고 쉬우면 여기가 쉽다 했어요. 그랬더니 해마 나오는 부분이 딱 나와, 전형적으로. 선에 딱딱 찍었어. 주택임대법에서는 요 세 군데만 보면 여기서 나올 것이다. 상가법법도 요 2군데만 보자. 가담법 요 딱 3군데만 여기만 보자. 요 딱딱 찍은 데서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의 시험은 무난했다, 쉬웠다 보고, 찍은 데서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4문제, 5문제 정도까지도 우리가 늘 수업 시간에 여기만 보자, 강조한 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대로 풀만해. 근데 어떤 때는 3문제 정도는 그냥 공부한 데 나왔는데 이걸 상대히 볼 수가 없잖아, 시간상. 3문제 정도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래버리면 이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암기가 많이 필요하고 요약 정리가 많이 필요하고, 내가 선생이 설명한 부분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면 이게 한 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나올 만한 부분을 찍어서 해마다 기출문제 반복되면 찍어서 거기만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논리도 없어요. 암기하는 게 많아요. 부담스럽다, 좀 여기가. 근데 특별법은 초시생,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 분들이건,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재시생 분들이건, 내가 만약 공부를 1월부터 시작했다. 1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월달 보통 출연 많이 하니까 보통 이거는 5월달 이후부터 보세요. 5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법이 내가 기본서랑 기본 강의를 2바퀴 정도, 2번 정도 돌린 다음에 마지막 완성시키는 파트야. 또 미리 공부해도 여기는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요. 숫자도 몇 개 외워야 되고 이렇게요. 또 숫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상가법법은 정책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쉽게 바꿔요. 야, 최소 면적 올리자, 액수 올리자, 숫자 늘 바뀌어. 그러니까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는 9월달 가서 신경 쓰세요. 9월달. 9월달 이후에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바뀌는 것은 이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숫자 외운다 숫자 뭐 9억 원 이하인자 뭐 6억 4천 이하인자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는 수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본 강의와 기본서를 적어도 2바퀴 정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 2바퀴 정도 본 다음에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자. 또 하나 전체를 보지 말고 선생님이 보자고 하는 부분만 보자. 응? 거기서 웬만하면 나오는데 그걸 벗어나면 너나 나나 뭐 찍는 거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재밌지만 이것들은 뭐 사실은 중개심에 필요하다 그러지만 이것까지 상세히 내는 것은 참 모순이에요 이렇게. 한 문제씩 또 어렵게 낼 땐 굉장히 또 어렵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는데 먼저 그래도 상견례 해봐야죠. 뭐 주택임대보호법이야 우리가 알아요. 주거용 건물에서 임대인이 주거용 건물만 이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이 법은 입법 취지가 복지국가죠. 주택 임차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이 복지국가적 이념이 내면에 흐르는 법이다. 무조건 임차인들 보호를 만든 법이에요. 논리 따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대법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주택임대보호법 이 법을 해석할 때 이 법의 해석할 때는 주택임대보호법을 해석할 때는 논리성에 여기에 연연하지 마. 논리적이 않아요. 논리 안 맞아. 연연하지 말고 자구에서 글자 내 국문학적 그 지식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자 해석에 연연하지 마라. 자구 해석이요. 이게 국어를 이렇게 읽어보면 논리학적으로 볼 때 국어학적으로 볼 때 내 생각 이런데 따지지 말아라. 자구 해석이 글자. 자구 해석에 연연할 것도 아니다. 이번 해석은 무조건 입법 취지가 이런 취지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법을 해석하면 무조건 내가 쓴 얘기야. 이번 해석 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라.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논리성도 연연하지 말고 글자 해석에도 연연하지 말고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라.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 부르냐. 이런 특별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택임대보호법이건 좀 이따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이건 이런 특별법들은 편면적 이렇게 표현해요. 이 법들의 성격 이 특별법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줄여서 주임법, 상가임대법, 상임법 이렇게 불러요. 상가보호법, 상임법, 주택임대보호법, 주임법을 부르는데 이 법의 성격은 이거다. 즉, 이 말의 반대말이 뭐냐? 주택임대보호법이건 상가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만든 법이기 때문에 쌍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다. 쌍방한테 강행 규정이 아니다. 한쪽 사람한테만 강행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모두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야. 한쪽만 지켜야 되는 법이야.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은 주로 이 법이 어떤 법을 이렇게 만드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을 두 사람, 임대인, 임차 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약자 보호, 오로지 임차인 보호.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은 보통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편면적 강행 규정을 주택임대보호법, 상가보호법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법의 성격이 이거를 쌍면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편면적 강행 규정은 이 법을 어겼어요. 강행 규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대로 법의 규정대로 꼭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라 부르는데 그렇죠. 이 법을 어겼지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겼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이것은 그냥 유효한 거야. 특약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 법을 어겨서 무조건 법을 어겼다가 다 무효가 아니라 원래 강행 규정은요. 법을 어기면 무효가 돼. 효력이 없어요. 법을 위반하면 다 무효가 되는데 법을 어겼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하고 법을 어겨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 불리한 특약만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응? 임차인에 대해 불리한 특약은 무조건 무효야. 계약서 쓰더라도 다 효력 없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이 법을 어겨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게 반대로 뒤바꿀 수 있는 거죠. 집주인에게, 상가 주인에게,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반대말이잖아. 같은 말이잖아. 특약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바뀔지 모르지만 주택임대보호법의 상가보호법 보면 이 법을 적용받으면 집주인, 상가 주인은 1년에 5% 이상 못 올려요. 5%. 근데 우리는 계약 쓰면서 저기 어떤 경우에도 차임은 보증 올리지 않는다 라고 썼다면요. 그 임차한테 유리하잖아. 그 특약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려. 그런데 법에는 5% 돼 있지만 우리는 10%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틀으면요. 임차한테 불리하잖아. 불리한 특약은 무효야. 무효이기 때문에 10% 올릴 수 있다 해도 그 특약상이 자체 무효이기 때문에 몇 프로 못 올려? 5% 이상 못 올려. 예를 들면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아무짝에 적어도 최단기간 2년은 보장해라. 이런 계약서에 집주인 사정이 있어. 응? 1년 6개월 전에 이사 들어라는 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년 6개월만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 싸게 해줬어. 그 대신 썼어요. 2년 주장하지 않고 1년 6개월만 살기로 한다. 그럼 법의 보장은 2년보다 짧잖아. 그러니까 임차한테, 세입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예요. 무효. 그런 특약 넣어도 2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에 유리한 특약은 무효. 하나만 한 특약. 다 법 어기더라도 임차한테 유리한 특약은요. 절대 올리지 않는다. 10년간 올리지 않는다. 그럼 못 올려요. 임차 유리한 특약은 유효. 이렇게 해석하는 거. 유리한 것은 약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 불리한 것은 특약 무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편면적 강요점 푸는 거지. 법을 어겼다고 무조건 다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요. 또 하나 대법원이 자구해석 연연하지 말아라. 논리성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차피 논리 안 통한다. 글자 해석에 연연하지 말아라. 응? 무조건 입법 취지가 왜란 이유를 붙이지 말어. 논리 안 맞지만 무조건 세입자, 임차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만든 법이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법 적용 범위는 1조부터 나오는 거야. 보면요. 이 법은 무조건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그렇죠? 주거용 건물만 이 법에 적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주거용 건물이냐? 판례가.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특별법 적용받는 거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이야, 기준. 판단 기준은 예를 들면 이게 주거용이냐 주거용이 아니냐. 주거용이면 이벌 적용받아. 이벌 적용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벌 적용받지 못하면 임차인들이 특별히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은 공부상, 응? 대장상 이런 거 갖고 표시형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옥탑이 창고로 돼, 창고. 응? 지하가 지하 보일러실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보일러실로 쓰지 않고 방을 들이고 사람이 주거하더라. 창고를, 옥탑을 창고로 쓰지 않고 사람이 방을 들이고 쓰고 있더라. 그러면 이벌 적용받는 거야. 즉, 대장이나 공부 형식 갖고, 어떤 형식 가지고 주거용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벌 적용 대상이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한다면. 또, 판단 시점이야. 주거용인지 아닌지 판단 시점은 어디냐. 시점은 항상 계약 당시가 기준이에요. 계약 당시. 대원칙 당시가. 이때 기준 삼는 것이지, 현 시점. 문제가 된 현 시점을 기준 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계약 당시에는 이게 창고였어요. 창고였는데, 3년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창고를 빌린 사람이 너무 생활이 어려졌는지, 창고 한 부분을 방을 들이고 주방을 살짝 꾸며서 아주 거주하고 있어.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번 정대상이 아닌 거예요. 현재 시점된 것이 아니라 주거용이 아니냐 어디 시점? 계약 당시가 기준이다. 원칙은 또 공부 이런 걸 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한다는 거. 형식 같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장 갖고 공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응? 계약당의 기준이다. 또 하나,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다 이벌 적용받는 거야, 주거용이면. 그런데 주형 건물에 들어 이벌 적용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누가 이벌 적용이 있느냐?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기본이니까 이런 거 좀 보고 하는 거예요. 응? 일단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주거 겸용일 때 어때요? 주거 겸용. 겸용일 때는 이벌 적용받는 것이냐? 해보세요. 처음부터 여기에 이제 동네에 있는 세탁소인데 처음부터 건물에 뒤에 방을 들이고 부엌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슈퍼인데 옛날 낡은 건물인데 뒤에 방이 하나 있고 또 부엌이 간단히 있어요. 주거 겸용이야. 주거 겸용 사무실, 주거 겸용 모두 이벌 적용 받는 거예요. 겸용들 받아요. 다만 받는데 주된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주된 목적이. 우리 오피스텔 같은 거 막 이렇게 번화가에 전철역 오피스텔 같은 거는 사람이 살지만 목적 주된 용도가 사무실이잖아요. 주종을 따져야 되는 거야. 주종을 따지면 어쨌든 주종을 따져서 주된 목적이 주된 목적이 주거용 겸용도 어쨌든 적용이 있다. 일단은 두 번째 이 법은 사람을 따지면요. 사람을 따지면 우리 같은 자연인, 우리 같은 인간을 자연인이라 부르는 법학용어로 우리 같은 사람의 사람 이 자연인만 적용이 있는 것이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죠. 법인은 적용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자연인만 적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그만 어디서 그 미혼 그 사원들 뭐로 쓰려고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얻어갖고 3명이 거주해요. 거기 계약서에는 법인 누가 임차인이에요? 법인이 임차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전입신고해놓고 뭐 확정자 받아도 이벌 적용이 없어요. 자연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은 이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 법인 중에서도 다만 예외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인 적용 대상 아닌데 이 중소기업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 이 중소기업법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사람들 뭐 기숙사 하기 위해서 총각 숙소 삼기 위해서 빌라 하나를 빌렸더라. 아파트 한 채 빌렸더라. 이 등록된 이 중소기업은 이번에 적용 받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그 계약 명의가 회사 명의더라도 이 중소기업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뭐 확정일자 받아놨다. 그럼 경매 당하면 경락대 배당받는 우선 변제권. 뭐 또 그 사원들이 전입신고했던 대항력 이런 거 다 적용 받아요. 예외 있어요. 이거 하나 예외. 또 하나 예외는 우리가 이제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공사, SH공사 이런 데서 어떤 데는 뭐 미분양된 빌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으로 이렇게 좀 뭐 20억에 이렇게 살 수도 있어. 또 임대할 수도 있어.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임대 주는 경우가 있어. 응? 주거생 안정 때문에. 그럼 주택공사가 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그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라 뭐 20억, 30억 얻었더라 통으로 확정일자 받아놓고 뭐 한 달에 이별 적용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외야. 이런 데서는 이별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거 제한 나머지 법인은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연이라면 우리 같은 내국인만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그 한국 사람을 내국인이라 불러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요. 외국인도 이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필리핀 사람이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에 이리 와서 뭐 월세방 하나 얻고 전세방 얻었다면 외국인도 이법에 따라 보호 받는다. 정대에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은 무국적자들은 이 법에 적용이 없어요. 외국인이라도 이 법에 적용이 없어요. 우리 내국인은 뭐가 특정이 되나요?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딱 특정되잖아.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나오잖아요. 전입신고하면. 외국인요.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등록 번호라는 게 있어. 딱 사람이 특정되지만. 우리 내국인은 뭐 하면? 전입신고하면. 외국인은 출입관리법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가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특정되지만, 무국적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잖아. 그 무국적자는 가리봉구에 방 하나 얻었더라. 이 법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법은 사용대차는 적용이 없어요. 사용대차에는 이 특별 적용 못 받아요. 주택을 빌리더라도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예를 들면
동네 할머니가 오갈 데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마침 지하실에 남는 방이 하나 있어서 할머니, 그러면 무상으로 여기 그냥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내가 망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창고를 써야 될 일이 생긴 거야. 할머니, 어떡하죠? 제가 이러이러 사정 때문에 이 지하실 방을 창고로 써야 됩니다. 딴 데 좀 이렇게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법도 모르나? 아, 최단계 2년. 아, 2년은 보장해 줘야지. 그거는 유상일 때만, 임대차 유상일 때만 적용이 있지. 공짜로 빌려줄 때는 이번에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일시사용이 명백한 주거이더라도 임대차에는 이 법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임대차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펜션 임대하는 거 뭐 3개월 임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주거용이야 펜션. 예를 들면 콘도 같은 거요. 또는 누가 봐도 옆집이 집을 때려부시 짓는데 뭐 한 공사기간 3, 4개월 걸린다는 거야. 그 때려부시고 새로 집 질 때까지 우리 옆집 우리가 또 친하게 지냈거든요. 방 하나 임대 줬어. 계약서는 썼지 물론. 응? 그 6개월간 임대 줬어요. 그건 누가 봐도 일상이 명백하잖아. 그때는 이 법 적용해서 뭐 최단계 2년 주장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상 명백한 임대차는 주거용에도 이 법 적용이 없다. 이런 것들 재미 삼아서 그렇지만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5번째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임차년 전차인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초강의지만 과연 전차인들은 이 법 적용을 받겠느냐? 전차인이 뭐냐?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기초강의 이런 것들 조금씩 보고 하자고 이렇게요. 이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면 뭐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니 최우선 변제니 임차 명령 등기 제도냐는 수도 없이 봐. 시험 보라는 그날까지 맨날 할 얘기들은 안 해 내가 지금. 응?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기본 강의 들어가면 한 번씩 해줄 얘기였지만 이렇게 좀 너무 시간이 걸리고 진도가 바쁘니까 시험에 꼭 나올 때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 강의 들어가면 못할 얘기들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잘 봐보세요. 이건 이제 집주인이 갑이라는 사람이야. 뭐 또 집주인을 보통 임대인이라 부르니까요. 자, 2년 계약 맺고 임대 줬어. 을이 살고 있어요. 2년 계약 맺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임차냐 불러요. 근데 여기에 전부를 전부될 수도 있고 일부. 이거 방 4개짜리 뭐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방 하나만 저 하나만 예를 들게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재임대했어. 이런 사람 전차인이라고 불러요. 전차인. 그러니까 재임대 주면 임차인을 뭐라 부르냐. 남의 얻어갖고요. 독채를 얻어서 방 하나만 준 거야. 이런 사람은 전대인이라고 불러요. 전대인. 이럴 수도 있고 이 전부를 줄 수도 있어요. 전부를. 사정이 있어요. 2년 계약 맺었는데 딱 1개월 살았는데 부산 발령 난 거야. 근데 부산은 사택이 있어요. 근데 뭐 계속 부산에 가족이 안 살 수가 없어서 집주인 얘기했어요. 내가 보증금은 2년 뒤에 빼달라 그럴 테니까 사정이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재임대 놓겠다. 좀 동의 좀 해주셔. 전부를 줄 수도 있어. 전부를. 방 하나만 일부를 줄 수도 있고. 응? 정확히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차인이라 불러요. 그러면 전대 주면 임차를 전대인이라 불러요. 이 사람이 전차인이 방 하나만 들어왔던 전부를 뭐 이 방 전부를 전대했던 그 회사도 절신고했어. 플러스 확정일자 같은 거 다 받아놨어. 집주인 망해갖고 경매당한다네. 그랬을 때 이 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갖추는 건 다 갖췄어요. 이렇게요. 자, 전차인들은 이번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다 갖춘 거야. 갖춘 요건 다 갖췄어요. 이때 집주인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받아요. 모두 보호받아. 이 다음에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 다 적용받아요. 근데 동의 없어서 무단. 집주인 동의가 없었어요. 무단 전차인들은 이런 거 다 갖춰도 이번 정대상에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래 건물 주인이 아닌 이런 사람과 방 하나만 재임대 받을 때 판에 뭘 요구해야 돼요?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현재 삶 살고 있어. 내가 세입자인데 내 이 독채 2층짜리 건물 전체를 2년 계약 맺고 내가 이렇게 얻었다. 방 하나만 새 놀라러 온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동의서 갖고 오세요. 나중에 집주인이 나 동의해준 적 없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는 거야. 아무 정보 없어. 그래서 본래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부터 그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알아. 응? 건물 집주인이 아닌 사람부터 재임대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냔 말이야.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 말로 하는 것은 분명히 동의한다고 전화 받았다. 나 전화했지만 동의한다고 말한 적 없다 그러면 증거가 안 남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게 좋아요. 동의서를 딱 첨부해놔야 돼. 그러면 다 보고받아. 근데 동의가 없었으면요. 이번에 아무것도 보고받을 수가 없어. 동의받은 전차인은 이번에 보고받는다. 동의 못 받은 전차인들은 다 갖춰도 이번에 정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정도 한번 봐주시고 이 다음에 전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볼 거예요. 여기서요. 특히나 요즘은 새로 개정되는 부분. 요즘 국가가 바로 정권이 바뀌면서 임대 3법에 문제가 있다. 곧 많이 개정하겠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몇 번 얘기하더니 바뀐다 뭘 보완하겠다 말만 하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숫자 보증금은 1년에 얼마에서 올리지 못하냐 2+2 갱청구제도 오히려 4년마다 돌아오면 보증금이 한 번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개정이 어떠고 하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택요법은요 국가의 어떤 그 정권이 바뀌거나 뭐에 따라서 많이 개정될 수가 있어. 손은 못 대요. 손은 못 대는데 그래서 바뀌지 않는 개념이 있어요. 대항력이 어떻고 이 다음에 경제총리력이요. 대항력 제일 중요해 이게. 우선 변제권이 어떻고 세입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최우선 변제권이 어떻고 이단 시험 보러 하는 그날까지 맨날 이거 갖고 떠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보증 못 빼주는 거야. 이게 이제 전세금이 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처럼 떨어지는 경우는 참 드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못 빼주는 거야. 새로운 세입자한테 종전 내 세입자 금액만큼 받을 수 있고 더 받으면 빼주는데 못 빼주는 거야. 2년이 끝났는데 그 이사도 못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사 그대로 나가버리면 이법 따라 보험 못 받아요. 그때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 명령, 등기제도라는 게 이 명령 등기를 내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더라도 이사 나가더라도 2년 전에 갖고 있는 우선 변제권, 2년 전에 권리 그대로 인정해준 제도. 그 임차 등록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친 순서도 중요해요. 딱 논점 네 군데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 다음에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한 두세 번 반복하고 요약 정리하고 또 마무리 특강하고 할 때 계속 반복할 거야. 근데 이런 논리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렵게 되려면 끝도 없고 올해 33회 시험에는 여기서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뭘 어렵게 내요? 짐이 너무 길어. 읽다 보면 1분과 될 일이 아니야. 알고 모르면 둘째 치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여기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찍는 거고 너나 어디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제가 기본 강의, 요약 강의, 마무리 특강 3번에 걸쳐서 반복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복할 거다. 거기서 보긴 한데 논점은 그렇다는 거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상견례하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다라는 것이 뭘 들어가서 뭘 이해를 시키고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등산업 따지면 아직 등산 시작이 안 됐어요. 산 밑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산을 갈 것이고 대충 이 과목이 이런 거다. 해외여행 가면요. 가이드가 아직 여행 시작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행 일정이 일주일인데 첫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 어디 가고 이거지.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기초 강의 들어달라는 거야. 논점은 요거다. 자,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주택요법이 2문제 나와요. 2문제. 2문제 나오는데 33회 시험 2022년 33회 시험에서만은 한 문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도 개정 논의가 많으니까 낼 수가 없는 거야. 잘못냈다가 그저 바뀌면 어떻게 그게 시험은 이미 시험 보기 1개월이나 1개월 반 전에 출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발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적정 실수가 안 되니까. 근데 두 문제 나온다 보면 돼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상세히 볼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이제 기초가 적용법 이런 거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상세한 뭐 대항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까지 다 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갱신제도 이런 거 참 중요하죠. 보증금 횟수, 우선 문제 이런 거요. 상가법법 문제, 상가법법. 자, 상가법도 특별법인데 상가법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몇 프로 똑같으냐? 90% 똑같아요. 90% 똑같고요. 누가 이 법 적용받을 것이냐? 숫자만 몇 가지 달라요. 그러면 이 상가법법은 또 아직까지는 대원 판례가 거의 없다. 판례가 없으면 내기가 그래요. 왜? 판례 없다는 얘기 뭐 아직까지는 이 상가 임대차 때문에 분쟁이 벌어져서 대법원까지 온 것이 소송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게 없어. 상가법법이 이러다 보면요. 누가 이 법을 적용받아요? 적용범위.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상가법법 모든 상가임차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원하기만 하면 상가임차들은 갱신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 이제도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상가임차인에게는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해야 돼요. 가장 최근에 이제 이게 보완된 거죠. 시험 문제는 거의 이게 제일 탑픽이에요. 볼 때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상가법법 이다 보면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10분밖에 안 걸려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뭘 사례 문제를 내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요. 이 두 군데다.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할 거. 근데 특히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권리금 수수기에. 근데 왜 90% 똑같으냐? 여기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상가보호법에 보면 대항력, 상가임차인 대항력이 어떻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어떻고, 예를 들면 상가임차인들도 상가가 경매당하면 경락되면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고, 상가 임대기에 끝났는데 상가 주인이 보증 안 빼주면 상가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 명령, 등기 명령 제도가 어떻고 다 똑같아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주택임대차 배운 거 그대로 갖고 가, 그대로.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차 상가에서 안 묻는단 말이야. 여기서 물어버려서 주택에서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거만 이런 거. 갱청구제도, 권리금 수수기. 이 두 군데가 번거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딱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볼게요, 이 법은. 첫째,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그러면 이 법은요, 상가보호법은요, 상가, 사무실, 무슨 뭐 점포, 임대차를 다 적용받아요. 이 법을 적용받는데, 다만, 이 중에서, 이 법을 적용받아야 특별법을, 공장 상가 아니에요? 공장. 무슨 창고, 요즘 뭐 물류 때문에 창고도 많이 얻어요. 창고 임대차. 이런 것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만 적용 대상이 이거만. 근데 이것도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누가 이 법을? 역시 마찬가지야. 상가보호법은 우리 같은 자연인, 우리 같은 인간, 자연뿐이 아니라 법인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돼요. 요게 뭐랑 다른 점이야? 주택임대차 다른 점이잖아요. 주형건물 주택임대법법은 누구만? 우리가 자연인만 그 법을 적용받지, 법인은 중소기업법, SH공사, LH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 말고는 그 법을 적용받지 못해요. 근데 상가법법은요. 이런 거는 법인도 많이 얻잖아요.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주택이랑 다른 점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모든 상가임차인이 이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야. 상가임차인도 그냥 보증금 액수가, 이 보증금 액수에는 뭐가 들어가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100. 이게 보증금 포함시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3억에 월세가 300만 원 내는 상가임차인들아, 이거 월세예요? 곱하기 얼마라는 거야? 100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3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6억짜리 상가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계산할 때
월세에다 곱하기 얼마나 하자? 100을 하자. 그래서 보증금에 포함시켜버려요. 그런데 이걸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이걸 해서 보증 횟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만 이벌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커요. 2023년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현법에 따른 모든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현재는요. 이거요. 서울에서 배우자는 거 아니야. 숫자 바뀔 수 있어요.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인 자만 이벌 적용 받아요. 이 특별 적용 받아요. 9억 원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을 내더라. 그럼 얘는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예요? 100을 하면 이거 5억이잖아요. 그럼 1억, 6억이네. 이벌 적용 받네요. 이렇게 계산해서 9억 이하인 자만. 뭐 대부분 받겠죠. 이렇게요.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6억 4천 이하인 자만. 이게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 보통 수도권 얘기하죠. 과밀 억제권역에서 광역시, 각급 광역시는 5억 9천 이하인 자만.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자만 이걸 적용받는다. 보증금 액수를 놓고 따지는 건 무조건 다 적용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인 자만 이 법을 적용받아요. 모든 상관, 주택은 안 그래. 주택은 보증 액수에 관계가 없어. 모든 주택 임차인들의 액수 100억이든 뭐 압구정동에 뭐 어디에 뭐 10억, 20억이든 절신과 확정일자 받으면 다 되는 거랬게요. 그렇죠? 이렇게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 다음에 상대가 보기로 하고 모든 상가 임차인이 아니다. 대형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주택 임대차건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상가 임대차건 요건이 있잖아요.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라면 자연인이라면 액수와 관계없이 다 이걸 적용받는 거고 상가 임대차는 뭐 상가 점포라면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9억 원, 6억 4천, 5억 9천 이하라면 다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 이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으려면 이 법을 적용받으려면 이 법을 적용받아서 보호받으려면 둘 다 뭐를 갖춰야 된다. 상가 임차 주택 임차인인 건 둘 다 대항 요건은 구비될 거. 이게 구비됐을 때 이걸 적용받는 거지. 주택이건 상가건 대항 요건이 구비가 안 돼. 구비가 안 되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최저 요건이야. 대항 이건 구비돼 줘야 돼. 그래야지 뭐 확정일자 받았을 때 경락 때문에 배당받는 우선 면제권, 잘못됐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최우선 면제권, 뭐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 조하면서 나 이사 못 나가 내 보증금 빼줄 때까지는 남은 계약금 끝날 때 대항력 인정하건 우선 면제권이 있건 최우선 면제권이 있건 또 법정갱신이 있건 갱신권인데도 있어요. 주택은 2+2 4년 살 수 있어. 상가로 10년까지 갱신권을 수 있어. 이 모든 걸 따라 보호받으려면 이건 구비해줘야 돼. 이게 구비가 안 되면 이 법에 따라 아무도 보호 못 받아요. 이게 최소 요건이야.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정말 최소 요건이에요. 주택은 뭐냐? 주택은 세입자가 주택 인도 플러스 관할 주소지에 똑바로 뭐 돼야 돼요?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게 돼줘야 돼. 이게 안 돼주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 못 받아요. 이게 대항 요건이야 부르는 거야. 이 법이 정말 가장 최소 요건이야. 그래서 아무리 내 서로 얻었지만 전입신고 안 해놓으면요.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없고 최우선 면제가 뭐 아무것도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문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법에 규정된 대로 올바르게 똑바로 해줘야 돼. 똑바로 뭐 이거 똑바로 못하는 순간 대항 요건이 깨지는 거야. 이게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대항 깨지는 거야. 이 법에 따라 아무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대항 요건이냐 불러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상가보호법은요. 상가 인도 플러스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돼. 세무서 가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때 아무것도 못 받아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는 뭐 종교단체. 세금 안 내잖아. 종교단체요. 종교단체 무슨 친목단체. 우리가 뭐 동호회 같은 거 친목단체예요. 동창회 사무실 얻었어. 그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잖아. 친목단체. 비영리단체 있잖아. 비영리단체. 세금 안 내잖아요. 사업자 등록 안 내잖아. 이런 데들은 이번 적용 대상이 아니야.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춰야 돼, 똑바로. 이거 못 갖추면 아무것도 보호받는 거예요. 주택은 인도 플러스 올바르게 전입신고. 상가는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응? 이런 것들은 남의 사무실 점포 얻었더라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대응 요건이나 불러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이게 최소, 이걸 해야지 이것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대응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대응이 깨져버리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이 최소 요건이다. 이거 갖춰줘야 돼. 이게 깨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다음에 상세 공부하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주택 상관 대충 안내를 끝낸 거예요. 부담 없이 들으세요. 아직 우리 막 공부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요. 기본 강의 들어서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본 공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잘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